1997년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매일 아침 라디오와 TV에서는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국가부도 위기라는 어두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도 찬 바람 앞에서는 낡은 성냥갑처럼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냉기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변두리까지 시멘트 벽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람들의 뼈와 속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따뜻한 외투마저 갈갈이 찢겨나간 잔인하고 매서운 IMF 시대였습니다. 거리는 폐업과 정리해고의 플래카드로 가득했고 해고당한 수많은 가장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정우는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여전히 S전자 과장 직함이 박혀 있었지만 그 종이 조각은 이미 한 달 전 그가 받은 권고사직서와 함께 무효화되었습니다. 15년간 청춘을 바쳤던 회사의 구조조정 칼날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오던 날 차갑게 닫히던 로비 유리문의 둔탁한 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경력과 자존심은 그 소리와 함께 산산이 구겨져 버렸습니다. 40대의 실직은 단순한 직장 상실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존재의 가치의 상실, 그리고 한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무력감이라는 깊은 늪에 갇혀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재취업을 권했지만 정우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불안과 비난을 예민하게 읽어냈습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나? 알아서 다 하고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아내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정우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곧 세상과 자신을 향한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가장 지켜야 할 울타리, 자신의 가족을 향해 예고 없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정우는 재기를 위해 휴대폰 액세서리 벤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휴대폰 시장의 급성장을 예측했고 자신이 가진 기술 영업 경험을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잠도 줄여가며 시장 조사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금융시장은 그에게 단 한 푼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없음, 무직, 불확실성이라는 세 단어 앞에서 은행 대출은 그의 얼굴에 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절망은 크게 달했습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70대의 어머니 순애가 가진 낡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통장은 순애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과도 같았으며 어려운 시절에도 절대 손대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성역이었습니다. 정우는 차가운 현실 논리로 스스로를 변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셨을 거야. 시장 통해서 하루 벌어 하루 쓰는 푼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된 돈일 거야. 내가 성공만 하면 이 돈은 어머니께 몇 배의 기쁨으로 돌아갈 테니 이건 일시적인 차용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투자다. 그래야만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을 쓸 명분이 서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70대의 순애는 늘 그랬듯이 조그만 방에서 오래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모아두신 돈 있으세요? 제가 지금 꼭 필요한 사업 자금이 생겼어요. 정말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순애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낡은 통장을 내밀며 말했다. 응, 조금 있지. 됐다. 뭘 몇 배로 갚고 그러니? 네가 다시 일어서는 게 갚는 거지.
엄마는 괜찮다.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 낡은 통장 속에 담긴 돈의 가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 새벽 시장에서 깻잎을 다듬고 고물상에서 폐지를 주우며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틈틈이 모은 피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방 한구석 깊숙한 곳, 쌀통 옆에 숨겨둔 오래된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천의 주름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낡은 통장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많지는 않아. 그래도 네가 다시 일어서는데 쓰여야지. 통장 여기 있다. 정우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닿는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는 자신의 안도감에 집중했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한 금액. 그는 이 돈이 어머니의 안정적인 오래된 저축이라고 굳게 단정했습니다. 이 돈이 한겨울 새벽의 추위와 어머니의 고된 노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까맣게 지워진 채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비극적인 실패와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엮이기 시작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씨앗이었습니다. 몇 달 후, 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정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은 가파르게 폭등했고 해외 부품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섣부른 투자는 참담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정우의 사업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는 결국 어머니의 돈마저 모두 탕진한 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이제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불안과 짜증이라는 도구로 가득 찼습니다. 빚 독촉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쪼그라들었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불필요한 짜증을 부리며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조용히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보며 묘한 불편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이 무너진 현실과 무능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져 내 자존심을 더욱 긁어댔다. 나는 이 불편한 시선을 피하고 싶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가 아침 밥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살 된 딸 민지는 그런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매일 아침 깜깜할 때 나와? 손이 너무 차가워. 장갑도 다 찢어졌잖아. 순애는 서둘러 찢어진 장갑을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겨울바람에 거칠게 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운동 삼아 잠시 나갔다 오는 거란다. 이 장갑은 할머니한테는 보물이야. 옛날에 아빠가 처음 사준 거거든. 하지만 할머니 옷에 흙도 묻어 있고 땀 냄새도 나. 춥잖아. 괜찮아. 우리 꼬마 얼른 밥 먹자. 정우는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알 수 없는 외출이 자신의 실패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방어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모질게 굴었습니다. 애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쓸데없는 걱정 끼치지 마세요. 그냥 집에 조용히 계세요. 괜히 애들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요. 며칠 후 집으로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우가 빌린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험악한 욕설과 함께 가족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빛 독촉에 시달린 후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정우는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새벽 찬 공기와 함께 순애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애의 외투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피로와 추위가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새벽에 어디를 싸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뭐라도 도와드릴 줄 알았더니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빌붙어야 합니까? 당신이 모아둔 돈을 다 날려놓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좀 쉬세요. 제발 집에 가만히 계세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 대신 상처 입은 아들을 향한 연민만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침묵을 자신의 무능함을 덮어주는 무심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이다. 이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버텨지는 것 같아서. 어머니, 저를 좀 미워해 주세요. 그날 밤, 정우가 겨우 잠든 깊은 밤,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낡은 통장을 확인한 순애는 통장 옆에 작은 쪽지 하나를 정성스레 접어 놓았습니다. 순애는 늘 입던 낡고 두터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외출했습니다. 쪽지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정우야. 엄마가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은 정우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남긴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속 금액은 그가 빌려간 돈을 제외하고 잔액이 0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정우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정우, 내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다 써버렸구나. 이제 어머니는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으셨어. 하지만 그를 산산조각 낸 것은 통장의 잔액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을 떨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3월 15일 폐지수거소 입금 12,000원, 3월 19일 인력사무소 입금 25,000원, 3월 24일 폐지수거소 입금 13,000원, 3월 27일 폐지수거소 입금 9,000원. 이게 다 뭐지? 폐지수거소? 인력사무소? 이게 다 어머니가 하루하루 폐지 줍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 그가 빌려간 돈은 어머니의 오래된 저축이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사업 실패로 바닥난 통장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가 이 한겨울 새벽에 온몸으로 메워넣던 돈이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집에 계시라고 소리쳤던 그 시간, 어머니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추위 속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빌려간 돈이 사라지자마자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 70노구의 몸으로 이 혹한 속에 뛰어드셨구나. 그 흙먼지, 찢어진 장갑, 그것들이 모두 이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나는 외면했구나. 그가 잔인하게 내뱉었던 그냥 좀 쉬세요라는 말이 이 희생적인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큰 비수로 박혔을까요? 정우는 어머니의 침묵이 자신을 향한 무심함이 아니라 아들의 분노와 무력감까지 홀로 품어내려 했던 마지막 온기였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죄책감에 휩싸인 정우는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갔을 법한 장소, 낡은 통장에 적힌 거래처 주변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익숙한 시장통 골목길, 폐지 더미 옆에서 순애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그는 어머니를 업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야위고 차가운 체온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잔인하게 어머니를 외면했는지 깨닫게 하는 채찍질과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다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협심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급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도중 워낙 약했던 순애의 관상동맥 미세혈관이 파열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순애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위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순애가 일주일 내로 의식 회복을 하지 못하면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이어지거나 생존율 또한 급격히 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우는 응급실 앞 복도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무력한 절규였습니다. 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8일째 아침, 정우는 꼬박 일주일을 응급실 앞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정우를 불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짧은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순애는 수많은 기계 장치와 연결된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튜브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정우를 향해 힘겹게 눈빛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은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용서하는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마 어머니의 손을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는 목이 메이고 흐느끼는 소리로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 절대 헛되지 않게 할게요. 제발 제발 떠나지 마세요. 순애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난 널 믿는다. 순애의 손이 마치 오래 품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주는 듯 천천히 풀렸습니다. 아들, 널 믿는다. 그 말이 정우에게 전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끝으로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중환자실을 가득 메우던 복잡한 기계음들이 하나씩 멈추었고 정우의 세상도 그 순간 정지했습니다. 며칠 후 장례를 마친 정우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과 함께 접혀있던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야, 내 아들 정우야. 네가 돈 빌려간 날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통장 보고 마음 아파할까봐. 비밀번호는 너 생일로. 쪽지를 읽는 순간 정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후 어머니는 혹시 아들이 자신의 폐지 줍는 수입과 통장 잔액을 보게 될까봐,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무너질까봐 비밀번호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빌려간 금액을 알면서도 그 돈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 새벽에 나가셨고 그 고통의 기록을 내가 볼까봐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하셨구나. 끝까지 당신의 아들을 걱정하셨네요. 정우는 눈물을 쏟으며 절규하듯 소리쳤다. 제발 저를 미워하시지 그랬어요, 엄마. 저를 원망하시지 그랬어요. 왜 끝까지 저를 품으셨어요, 왜? 어머니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모든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그 실패의 죄책감까지 홀로 감당하고 품어내는 우주와 같은 크기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정우는 통장에 담긴 진짜 비밀번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랑,
즉 용서와 희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정우는 무너지는 대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널 믿는다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벤처 사업이라는 허황되고 화려했던 꿈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쳤던 가장 투박하고 정직한 노동이었던 김밥 장사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순애가 남긴 레시피를 되살렸습니다. 찹쌀과 우엉이 듬뿍 들어간 투박하지만 온기가 가득한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밥이었습니다. 순애 김밥을 열던 날, 정우는 어머니의 낡은 통장을 계산대 옆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묵묵히 성실하게 김밥을 말았고, 순애 김밥은 정직한 맛과 어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집은 어엿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낡은 통장 사진 아래에는 정우의 글씨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의 통장, 평생을 모아 아들을 다시 세운 사랑의 기록. 어느 날 한 손님이 정우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저 벽에 걸린 이야기는 혹시 사장님 이야기입니까? 진짜 이야기예요? 네,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통장은 제 인생을 다시 쓰게 해준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통장에 담긴 진짜 비밀번호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은 아직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잔액은 0원이죠.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장입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정우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비난했을 때도 어머니는 나를 위해 마지막 희망을 채워넣고 계셨지. 통장 속 마지막 거래 내역. 김밥 재료 상해 출금 12,000원. 어머니가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다음 날 김밥 재료를 사기 위해 인출했던 마지막 기록. 그 마지막 12,000원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어머니 덕분에 문 엽니다. 이 사랑, 저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희생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계산법. 우리는 언젠가 부모의 통장을 닮아간다. 자신은 줄어들고 누군가는 채워지게 만드는 삶.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삶의 방식이 결국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힘이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가르쳐준 세상의 유일한 사랑의 계산법이다.